어디 사야지? 지역 어디 좋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죠. 부동산은 언제 사야지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언제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데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부동산 집값과 가계대출이 제가 다른 분한테 듣기로도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가계대출은 네. 저는 후행적이라고 봐요. 집값이 올라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지 네.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후관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대출을 왜 일으킬까요? 부동산에서. 오를 것 같으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먼저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대출이 증가해야 집값이 오릅니다. 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난 투자해야겠어. 네.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해야겠어라는 마음이 먼저고 네, 마음.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출만 봐. 대출이 증가해야 집값이 올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마음은 마음은 이런 거. 전세 매매 비율. 비율. 그리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추세적인 거래량 회복. 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심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다. 대출이 안 증가해도 전세 매매 비율이 그래서 상승하면 네. 향후로 집값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전세와 매매 비율 말고는 다른 때는 또 어떨 때 좀 들어오나요? 정부 정책이 완화되면 더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 네. 투자자들의 수를 더 늘려날 수는 있는데 네네. 투자자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일으켜요. 네. 정책은.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바로 이 전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오를 때는 규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집값 빠졌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못 움직여요, 정책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집 팔라고 막 다주택자 규제하고 투자자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집 팔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오히려 바람 부니까 옷을 더 여몄다고요. 더 안 팔았어요.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막 정책 풀어주고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처럼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책 풀어줘도요.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보유세 그렇게 낮춰주고 했는데도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왜 증가해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으니까. 정책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정책은 단순히 일단 실수요자들, 네. 무주택자들 그런 분들의 심리만 네. 자극할 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이 전 정부도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정책 나오니까 무주택자들이 그래 규제 강화되니까 집값 떨어질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을 안 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책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정책 완화해주고 이러잖아요. 실수요자들의 마음만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타깝다. 이런 정책들이.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헬리오시티 보여주셨는데 헬리오시티가 송파구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최상급지라고 하면 이제 강남 상구랑 이제 용산구일 텐데 네. 사실 송파구는 강남 서초구 비해서는 더 빠지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강남 서초와 용산은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듣기로 용산구는 제가 다른 이제 전문가분이 제 사석에서 술 마실 때 농담을 해준 멘트가 전혀 안 빠졌다면서 뒤에 멘트 웃겼는데 대통령이 찍어줬잖아. 어딜 사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집값은 그것처럼 개별로만 보면 크게 빠진 단지는 없어요. 네. 용산은. 근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안 올라요. 안 올라요. 투자 수요가 다시 붙으면서 오르는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오르고 지수로 보면 하락하고 있고 일부 실거래가 보면 당연히 하락한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용산구를 말씀하셨는데 용산구가 전세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2020년과 21년도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덜 빠지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는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반포 이런 데는. 그래서 앞으로 하락폭이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충격도 클 거죠. 근데 용산구는 전세가가 그만큼 안 올라서 전세가가 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가 좋은 거냐?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이 하락해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 겁니까? 임재권님. 안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덜 빠진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빠지는 게 좋은 거죠. 오를 때 많이 반등하니까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것처럼 송파구를 사실 거예요? 지금 용산구를 사실 거예요? 송파구에 지금 뭐 7억 빠졌고 용산구 3억 빠졌다면 네네. 당연히 송파구. 그래서 송파구가 좋은데요, 투자하기.
용산구는 안 좋은 데입니다. 지금 반등을 맞이해도 용산구는 안 좋은 데다. 크게 안 오를 확률이 있다. 당연하다. 예. 좋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 보면 용산구는 이제 안 좋은데요. 덜 빠지고 덜 오를 텐데 그럼? 뭐가 좋습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 왜요? 덜 빠지니까. 덜 빠지니까. 덜 빠지니까. 이게 1주택자, 무주택자 좀 다르겠네요. 그죠.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분석하는 사람도 자기가 누구 편인가 명확히 하자. 저는 무주택자 편이다. 그분이 용산구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거기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시티파크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용산이 좋은 데지. 덜 안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하락한다는 분석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 데다. 그럼 왜 궁금한 거는 지금 서초랑 이제 강남은 전세가 빠질 거라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초랑 그 강남이 많이 전세가 올랐던 건데 여기 왜 많이 올랐었고 용산구는 왜 전세가 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노후주택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초가 반포, 특히 반포 같은 데는 새 아파트가 신축이 많아서 전세가가 크게 폭등했어요. 그래서 절대 가격으로 보면 빠지는 폭이 되게 클 겁니다. 근데 원래 서울에 이제 최상급지는 보통 우리가 딱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 되는 게 강남 3구? 그 다음에 원래 마용성이었잖아요. 사실 용산이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위이긴 한데 이 용산이 이제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 이제 공원도 지금 엄청 개발되고 하긴 하더라고요. 강남 3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송파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전 가능성을 낮게 봐요. 낮게 보세요? 네. 왜냐면 일단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용산의 교육이 학군이 그렇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당적으로 이제 강남 3구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그게 비교하면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용산은 핵심적으로 지금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투자할 때도 뭐냐면 시간도 중요한 거잖아요. 같이 10억이 오르는데 10년 동안 오른다 하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오른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용산 공원 생긴다고 하는데 언제 생깁니까? 언제 생기나요? 더 많이 시간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한국 아파트 값이 근데 미국의 부동산보다 많이 빠졌나요?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는 그 정도의 문제인데 아까처럼 개별 주택으로 보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보면 사실 유사하거나 그런 상황이죠. 지수 같은 거로 보면.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어쨌든 금리가 상승하고 높은 가격을 지탱해야만 한 수요가 안 붙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근데 개별 아파트, 한국은 특수한 지역으로 보면 특히 비싼 지역에 많이 빠진 건 되게 독특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캐나다라든가 이런 지역은 아주 고가 주택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아파트들이 많이 빠지는데 거기는 왜 그건 안 빠지고 우리는 왜 빠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고가 주택들을 갭 투자로 사놨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진짜 돈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은 안 빠지는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지역은 진짜 고가 주택은 돈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동을 안 일으킨 거죠. 오히려 중산층이 살고 있는 주택들의 변동성이 큰 거죠. 근데 우리는 고가 아파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요. 갭 투자도 많이 했고 투자로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돈 없으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방금 말씀하신 초고가 아파트는 어떤 데예요? 그냥 뭐 강남인 아파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한남동. 한남 도일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나인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뭐 한두 건 거래되면서 항상 고점을 찍잖아요. 물론 그런 데는 근데 거래돼서는 안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확 빠지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거래가로 안 잡혀요. 왜냐면 경매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완전 뭐냐가 천당과 지옥이에요. 왜 갑자기 그럼 경매로 나오죠? 사업하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안 되네. 왜냐면 은행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갑자기 막 경매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사실은 거래되면서 하락하는 상황은. 근데 요즘에 이제 서점가에 보면 경매책이 굉장히 조금씩 핫해지고 경매 강의도 엄청 핫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이런 시점에 아까 전에 금매든 청약이든 괜찮은 거는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하락했어도
더 싸게 사면 그거 나중에 하락까지 얘가 다 반영된 거니까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매는요? 경매가 일단은 두 가지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경매 시장을 저희가 정량적으로나 이렇게 리서치 쉽게 말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물건이 경매 가격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산정 가격이나 뭐 이렇게 뭐랄까 공정 가격 이런 것도 평가하겠지만 사실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저는 좀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싸요. 네. 그럼 한번 해볼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가 10억인데 8억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8억으로 경매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두 달 후에 보니까 이 10억이 8억으로 빠졌네? 그럼 경매가 싼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저희가 뭐랄까 쉽게 말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가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게 하나 단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좀 심리적이나 마음 같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매 나오는 부동산은 어떤가요? 뭐 안 좋죠. 조금 약간 네, 상황이 뭐 안 좋은 게 나오겠죠. 거기서 거주하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다 그게 또 레코드에 잡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경매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다가 마지막에 등기부등본. 낙찰. 예,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적표에 그런 게 과거에 생활기록부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누군가 살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대표님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이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런 데서는 좀 인간적이시네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네네. 인간적이어야 또 시장도 분석을 잘해요. 제가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경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결국 누군가가 사주고 해야지 그분들도 결국엔 처리할 수 있고 한 거다. 그래서 또 훨씬 싸면 네. 오케이 난 거죠. 거래되는 것보다 내가 이거 8억에 생겼는데 그거 막 6억에 나왔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건데, 애매할 때는 네. 여러분들이 너무 막 경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낙찰가 높이면서 제발 사지 마시라. 네. 또 경쟁 붙으려 막 낙찰가 높이면서 사요. 네.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부동산 가격 폭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건설회사에 좀 안 좋게 되면서 파산을 일으키고 혹시 이게 집값이 추가 폭락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과거에도 보면 이제 서브프라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16만 5천 가구 미분양이 최대폭 찍은 다음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2008년도에 미분양이 최대였는데 네. 건설사가 언제 망했는지 아세요? 많이? 2010년이요. 미분양은 최대치가 2008년이었는데 2년 후에 망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미분양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나빠지진 않아요. 발생 자체가. 그런데 이 아파트는 보통 2년간 지어지거든요. 2년 동안 그 아파트가 계속 안 팔리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의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보셔야 될 게 건설회사들이나 보실 때 미분양 현재 수치가 아니고 중공업 미분양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향후로 계속 증가하면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유동성 위기가 네.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건설사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 9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최근 4, 5년간 청약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 하면서 분양 가격이요. 제품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그거 돈 벌어서 다 뭐 했어요? 지금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축해놓고, 준비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뭐 했을까요? 땅 사고, 또 뭐, 다른 데 쓰고 그랬겠죠. 아니면 다른 데 손실 나면 막 메꾸고. 아니, 저는 뭐 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팔리면 또 팔아줘? 아니,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설사들이 혁신이 일어나요. 좋을 때는 돈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때는 분양가 막 올려면서 팔고, 그리고 안 팔리면 이제는 막 우리 망한다. 그런다? 아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리서치 이렇게 하면은 건설사들한테 장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내려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건설사들한테 제가 건설사들하고 장사할 일 없습니다. 네. 건설사들 정신 차려라. 네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좋을 때는 나쁠 때를 생각하고, 나쁠 때는 다시 나빠지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사업이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이제는 그걸 준비해서 뭐
싸게 땅도 사고 그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펀펀 쓰고 나쁠 때는 또 미분양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사주세요.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 협회들 동원해갖고 미분양 사달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제가 이런 말 애널리스트 할 때 못했죠.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사실 아니에요? 동의는 안 하시네. 아, 여기 건설사 광고 안 받잖아.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분양가 낮춰서 분양해라. 중공업 미분양까지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인 분양하고. 예. 대표님 회사에 건설사 광고나 없습니다. 그런 거 들어올 일은 없겠네요. 제가 건설사 출신이잖아요, 심지어. 어디 출신이셨죠? 이제 나오셨어요. 편하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는 LG건설. 지금은 GS건설. 지금 GS 예, 저 들어갈 땐 LG건설. 네. GS건설인데 제 막 친한 친구들 다 다녀요. 네네. 그래서 건설사 어려워지면 친구들 힘들겠죠. 그런데 힘들어야 전 혁신이 일어난다고 봐요. 어려운 거를 잘 극복하면서 뭔가 회사가 변하죠. 건설사 출신 애널리스트의 정신 차려라. 건설사. 심지어 제가 건설사 출신 1호 애널. 아. 1호. 1호. 그 다음에 2호, 3호는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그 건설사 출신 애널들 다 이제 2, 3호예요. 2, 3호예요. 2, 3호. 네. 제가 1호.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2008년에 미분양 주택이 이제 최고치. 그럼 이제 작년에 집값, 그리고 지금의 집값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급락과 뭐가 같고 좀 뭐가 다른가요? 아, 그때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예측하는 건데, 그때는 한 7년간 빠졌어요. 회복 못하고. 그런데 저는, 그 사이클이 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단축되는 거죠? 그때하고 시장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면, 그때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투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격 떨어지면 안 샀어요. 아까처럼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소수가 투자자들이었죠. 요즘 막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이 빨라질 겁니다. 이게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10년 주기 사이클, 8년 주기 뭐 이런 거 안 통한다. 사이클이 좀 짧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좀 능동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는 못 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이 더 빨라졌는데 혹시 뭐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로 인해서 더 빨라진 것도 있나요? 요즘에 너무 이런 것들이 정보가 빨리 퍼지다 보니까 이 흐름도 빨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저는 많은 지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정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잘하고 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빨라지지 않는다. 유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건 이런 전세 매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를 이제 아시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 빌라, 뭐 다세대, 다가구 시장에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전세 사기가 되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빌라나 뭐 오피스텔 이런 데 전세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은 전세 가격도 크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권리관계가 깨끗한 빌라나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전세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뭐냐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가격처럼 크게 빠지지 않아요. 어느 일정률의 한계, 임계치를 갖고 있어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삶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전세 가격이 빠지면 더 이상 안 빠지고 계속 유지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세 매매 비율도 그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빌라나 오피스텔도 전세 가격이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더 이상 안 빠지는 기간이 올 거라는 거죠. 다시 전세 수요가 붙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전국이 똑같이 이제 전세 매매 비율이라든가 뭐 바닥이 똑같이 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인천, 경기라든가 5대 강력시 중에서 여기는 이제 좀 점차 바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차 괜찮아질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별로 코멘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투자가 전국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최근에 다 유사한 현상을 보여요. 약간의 시차는 보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빠지고 많이 빠진 지역이 세종이거든요. 세종.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다음에 나와서 해드릴게요. 정확한 분석은. 근데 제가 지금 일부 보기에는 세종의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종이 먼저 조금
추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늦게 투자 수요가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울산이에요. 울산. 네. 이런 지역은 사실은 회복이 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시차는 존재한다. 제 고향이 이제 대구라서 그런데 대구는 요즘 좀 괜찮나요? 대구는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고 하는데 투자 수요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요? 많이 빠졌는데. 전세가 더 빠지고 있으니까. 네, 전세가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이 먼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가 왜 더 빠지냐면 대구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요. 세종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많으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전세에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빠졌는데도 대구가 세종에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대구가 고향이세요? 네. 동네가 어딘데요? 달서구 용산. 오, 아니요, 제일 좋은 동네는 거기죠. 그죠? 범어 내거리 그래. 쪽에. 어쨌든 그래도 달서구 좋아요. 화이팅! 대구 화이팅! 강순의 복도바 화이팅. 네, 강수의 목대빠 화이팅! 대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영원히 빠지지 않는다. 명심하십시오. 자, 두 가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면 대구분들 좋아합니다, 제가. 결국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소수잖아요. 소수가 기본적으로 소수가 되려면 다수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근데 부동산의 다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 사야지? 지역 어디 좋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죠. 부동산은 언제 사야지는가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렇죠. 언제 사느냐가. 네. 그래서 부자가 적은 거예요. 언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언제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데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를 고민하실 시점이 점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좋다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오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제 뭐 1, 2년 남았는데 뭐.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네. 이 시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집값이 워낙 또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콘텐츠를 이제 만들거나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야, 안 보죠? 이제 안 보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이 야, 너 그걸 투자로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냐? 이 부동산을 왜 자꾸 그렇게 자산가치로 생각하냐?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네. 그런 분들한테 뭔가 한번 조언 같은 걸 주신다면. 제가 주식시장에 있었잖아요. 네. 전 주식하고 부동산을 동시에 또 분석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많지 않아요. 내 집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투자로 생각 안 하니까 부동산을.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주식해서 돈 번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근데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 많아요. 많죠. 내 집을 살면서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부동산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결과가 보여줘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제 주위에 다 주식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돈 번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보세요. 집값 얼마 올랐다. 언제 사서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네. 주식보단 많아요, 최소한.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분들 투자로 제가 그래서 막 몰려다녀서 막 이렇게 임장하고 부동산 투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기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잘 좋은 시점에 사면 그걸로 여러분들 뭐랄까 부를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투자의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죠? 투자의 시각으로 보는 걸 또 너무 나쁘게 보지. 저의 진심을 이해하셨죠? 제가 투기론자가 아닙니다. 제 진심을 이해하셔서 광순의 복덕방. 강순의 복덕방. 저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강순의 복덕방 대표님, 이강수 대표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최근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걸 많이 봐왔어요. 지금도 이제는 매일 오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갑자기 벼락거지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있으면 제가 시장을 분석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네. 제가 근데 이제 제도권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제가 마음껏 못 도와드렸다는 좀 후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 원인도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특히 부동산 정보를 만들어내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방향성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집값이 떨어지면 시장 안 좋다고 얘기하고 집값이 오르면 시장 좋다고 얘기해요. 그건 누구 입장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은 가격이 떨어진 게 시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정보나 분석의 큰 어떤 틀이
그런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은 미약하지만 제가 다른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입장이 다른 차원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석하는 게 거기에 감정에 이입돼서 틀리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하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순의 복덕방 편하게 받아주시고 근데 매일 보내드리는데 꼭 한번 읽으세요. 읽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지는 좀 고민 중이에요. 돈은 일단 못 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벼락거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2021년에 집을 사고 요즘에 벼락거지가 되고 있다. 느낌이 아주 살짝 들긴 하는데 전국에 계신 많은 1주택자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 잘 버티시고 1주택자분들 화이팅! 연끌하신 분들 화이팅! 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화이팅! 그 무주택자분들은 또 요때 이 타이밍 이용해서 집을 좀 잘 사셔서 1주택자 내 집을 마련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순의 복덕바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